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 D. 오늘도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해서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인포맥스 D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동통신의 역사를 쭉 훑어보면 참 새삼스레 놀랍습니다. 벽돌폰 기억하시죠? 이동하면서 통화가 가능해졌던 1G,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된 2G, 그리고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사진이나 영상을 볼 수 있게 된 3G, 빠른 속도가 빨라지면서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이 가능해진 4G와 더 빨라진 5G까지 참 우리 생활 방식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런데 이제 6G 개발을 두고 세계 곳곳에서 앞다퉈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인하대 전자공학과 장경희 교수님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네. 네, 교수님 앞서서 제가 오프닝에서 좀 설명을 했는데 1G라고 해서 벽돌폰부터 생각을 해보면 참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바뀐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바뀐 겁니까? 이게 이제 한 세대가 네. 다음 세대로 진화하기까지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예. 그거를 각 나라가 별도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ITU라는 UN 산하의 그 국제 기구가 있습니다. 네. 그 ITU-R도 있고 ITU-T도 있는데 그 ITU에서 전 세계의 정부, 기업체, 기관들이 모여서 표준화를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네. 그 이제 세대가 대강 10년마다 변하고 있는 거죠. 이제 2G에서 3G 넘어갈 때 10년이 걸렸고, 네. 3G에서 4G 10년, 뭐 10년씩 이렇게 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발하는데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봐도 무방하고 네. 또 하나는 뭐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G에서 4G로 넘어가거나 4G에서 5G로 넘어가거나 네. 이제 그 전에 이렇게 제공했던 데이터 레이트 서비스로 제공을 네. 하잖아요. 데이터 레이트나 또는 서비스들이 진화할 필요가 느껴지는 거죠. 10년 정도 지나면. 이제 새로운 서비스들이 출현하는데 그 새로이 출현된 서비스를 기존 세대의 이동통신 시스템으로서는 이렇게 지원이 좀 어려우니까 다음 세대의 기술이 다시 출현하는 그거 거죠. 생각나요. 왜냐면 3G 때 동영상 하나 보려면 시간 엄청 걸렸잖아요. 맞습니다. 답답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4G를 개발을 해서 좀 빨리 볼 수 있게 지금 저희가 유튜브를 거의 실시간으로 보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 가능하게끔 이제 필요성을 느끼면서 개발이 되는 거군요. 예, 그게 사실은 뭐 그 3G일 때 그 TV 화면 그때 아마 월드컵 네, 그 2002년 월드컵. 예, 네. 그때 제가 이제 그 국가 연구소에 있었는데 저희 팀원 중에 한 분이 그 월드컵을 그 조그마한 그 폰에서 네. 그거를 한 30분 정도 시청했던 네. 기억이 있어요. 네. 그때 요금을 실시간으로요? 실시간으로 요금을 엄청 냈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랬겠다, 네. 그러니까 한 기지국에서 제공할 수 있는 그 데이터 양이 있는데 네. 그 한 사람이 그걸 보는데 그 당시에 네. 64kbps 뭐 이렇게 네. 소모가 되니까 데이터량을 그만큼 많은 그 요금을 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필요성이 느껴지면서 4G로 넘어간 거다. 예, 예. 얼마나 월드컵 보고 싶으셨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예. 무려 6G거든요. 6G면 제가 좀 상상하는 세계는 이렇게 있는데 회의할 때 여기에 화면이 네, 호공에 예. 뜨고 이런 네,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세상이 되는 겁니까? 6G의 키워드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요. 네. 6G를 지금 이미 연구들을 각 나라에서 시작을 했고, 표준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ITU에서 그 이제 새로운 세대의 이런 시스템이 나오면 네. 제일 먼저 그 하는 것이 비전 도큐먼트라는 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비전 도큐먼트는 뭐냐면 이 세대의 예를 들면 6G가 네. 어떠한 서비스가 가능하고 어떠한 형태의 시스템이고 어떻게 기술이 필요하겠구나 정도를 이렇게 정의하는 이렇게 문서를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비전 도큐먼트가 올해 중으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략적으로 좀
어떤 그 미래 세상들이 있는지 예, 좀 예. 짧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현재는 아직 그 도큐먼트 자체가 완성된 상태가 네. 아니라 제 입장에서 좀 정리를 네, 해보면 뭐 중요한 키워드 한 5개만 들어보라고 네. 하면 첫 번째로는 이제 AI 네이티브. 그러니까 이제 AI 네이티브라는 거는 현재도 AI와 뭐 딥러닝, 머신러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우리가 활용하고는 네. 있는데 이제는 네트워크 자체를 구성할 때 초기부터 네. 네트워크를 디자인할 때부터 AI를 활용하겠다. 네. 활용해서 디자인 설계부터 구축 운영까지 하겠다는 게 AI 네이티브 네.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개념으로는 소위 말하는 NTN, Non-Terrestrial Network입니다. 이제 비지상 네트워크이죠. 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 네트워크들은 다 지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길에서 예. 스마트폰 보고 이러면서 보고 기지국도 네. 그 지상에 서 있고 네. 그런데 비지상 네트워크는 하늘에 있는 그 저궤도 위성을 우리가 활용하겠다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궤도 위성을 활용하게 되면 현재 사막이나 이런 그 밀림 같은 데서는 통화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통화가 가능하게 되고 특히나 이제 앞으로 그 에어리언 노드들, 그러니까 공중에 네. 우리가 항공 그 노드들 날아다니는 노드들이 비행 노드들이 많이 네. 생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UAM이라는 것도 네. 있고 도심 항공 교통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렇죠. 예. 자동차라고 자동차 보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네. 우리가 드론이 활용될 거잖아요. 네. 그런 그 에어리얼 노드들을 우리가 이제 공중에 있는 노드들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한 통신은 그 노드의 그 높이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네. 기본적으로 우리 그 비행기는 한 10km 정도 네. 상공을 나르잖아요. 네. 이제 그 정도가 되면 아마도 그 저궤도 네. 위성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UAM 같은 경우도 도심 항공교통 같은 경우도 안전이 특히나 네. 거기서 교통사고가 나면 그렇죠. 아주 치명률이 떨어지면은 높으니까 지상에도 위험이 그죠? 되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 통신 링크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아마도 지상과 저궤도 위성에서 함께 이렇게 링크를 연결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네. 그게 이제 두 번째.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네트워크 센싱. 네. 그건 뭐냐면은 사실은 AI가 활용이 잘 되려면 뭐 서비스라든가 네트워크를 위해서라도 잘 되려면 각종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수집도 되고. 네. 요거를 각 노드들에서 센싱 노드들에서 센싱된 데이터를 네.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수집 배포하면서 활용을 하겠다는 아이디어가 네. 네트워크 센싱입니다. 네.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센싱 네트워크 센싱 그러니까 센싱을 하기 위해서는 IoT라든가 이런 센싱 디바이스의 밀도도 현재 5G에 비해서 10배 이상, 10배에서 100배 이상 네.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들고요. 그다음 키워드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신뢰도, 초고 신뢰도.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그 엔드 투 엔드, 단대 단. 그러니까 유저가 예를 들어 우리가 전화를 하면 이 전화가 기지국으로 가거든요. 네. 기지국에서 다시 또 상대방 유저한테 네. 이게 이제 데이터 트래픽이 전송이 네. 되잖아요. 네. 요 단대 단에서 QoS, 퀄리티 오브 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신뢰성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러스트 워스인지스라고 하는데 네. 이제 그런 초고 신뢰도. 네. 그다음에 뭐 다섯 번째로 들면 테라 BPS 전송.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1기가 BPS 네. 전송, 네. 그러니까 기지국에서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테라면 엄청 그렇죠. 크네요. 네. 그 현재보다 10배에서 100배 이상의 테라 BPS 전송 네. 정도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뭐 이렇게 제가 들었을 때 와닿는 건 일단 하늘을 나는 자동차 네, 정도가 예, 와닿는데 예, 예.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6G 얘기를 하기 전에 아니 5G도 지금 안 떠지는데 나 5G 기계는 샀는데 LTE 요금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예, 분들이 예. 많을 것 같거든요. 예. 일단 그 5G를 그 우리나라에 그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SKT, KT, LG 플러스가 있는데 다들 열심히들 네. 5G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그 사용자들이 많고 이런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이 도심
네. 위주로 네. 큰 도시 위주로 우선 구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5G 이런 망이 비교적 잘 구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도서 지역이나 그 산간 지역보다는 훨씬 더 서비스를 잘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아무래도 그런 그 좀 도서 산간 지역으로 가면 네. 5G 망에 이렇게 연결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네. 기본적으로 그 유저들, 우리 사용자들이 그걸 크게 못 느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우리나라에 4G LTE망이 너무 잘 구축이 돼 있습니다. 예. 의외로 이제 4G가 잘 돼 있기 때문에 5G를 못 느끼는 거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현재 네트워크 구성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동통신 네트워크는 무선망,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라고 네. RAN이라고 하는 무선망이 있고, 그 다음에 유선망으로 불리는 보통 이제 코어 네트워크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5G 서비스를 어떻게 받으시냐면, 그 무선망은 5G고 유선망은 이게 4G입니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NSA라고 그래요. 네. 난스탠드 언론. 네. 그게 이제 현재 KT 같은 그 사업자 같은 네. 경우에는 작년부터 그 스탠드 언론 5G 유선망을 구축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건 이제 그 일부 지금 구축이 돼 있고요. 다른 사업자들도 이제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4G LTE망과 5G 무선망을 조합해서 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그 서비스 형태가 4G LTE망이 너무 잘 구축이 돼 있어서 이게 상당히 그 큰 효과를 내고 있죠, 사실은. 네. 예, 예. 얘기를 들어보면 4G도 잘 망이 깔려 있고 네. 그리고 뭐 5G도 서울 지역에는 지금 어느 정도 효과를 누리고 있다라고 예, 예. 설명을 그러니까 대도시, 해주셨고, 네, 예, 예. 앞으로는 중소, 조금 더 확장될 예, 거고, 예. 그러면 왜 6G가 필요하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당연히 그렇게 네. 말씀할 수 있습니다. 네, 예. 6G 왜 필요한 거예요, 지금? 6G는 네.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네. 뭐 이거는 뭐 옵션의 문제. 정말 이거는 우리가 가야 할 수밖에 없는 네. 이런 그 이동통신 방식이고 세대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5G부터 시작해서 사실 네. 5G는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B2C입니다. 그죠? 그런데 B2C라고 하는 거는 개인이 붙는다는 그렇죠. 얘기인가요? C가 이제 우리들인 거죠. 네, 네, 네. 커머셜 쪽인데 그 5G가 네. B2B 각종 산업에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B에 해당되는 것들은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 네. 스마트 제조 공장, 그다음에 자율주행, 자율비행 등 다양하죠. 네. 그게 분야도 뭐 해양부터 시작해서 뭐 각종 분야가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업 전반에 응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5G는 B2C에서도 그 효과를 나타내지만 네. 특히나 B2B 산업 전반의 그 산업 경쟁력을 우리가 보통 말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산업 전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갖다가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자율주행차 어느 정도는 잘 움직이잖아요. 예, 움직이죠. 예를 들면. 예. 네. 근데 6G가 필요하다는 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율주행을 이용을 했을 때 예. 데이터가 기반이 돼야 된다. 자율주행 얘기는 제가 1박 2일 얘기해도 잘 못할 것 그러면 같은데. 네, 그렇게 길게 근데 하시면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자율주행이 네. 지금 자율주행 나온다고 한 지가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벌써 2017년, 18년부터 네. 해가지고 네. 지금 5년이 넘게 네. 뭐 내년이면 나옵니다. 하지만 아직도 완전 자율주행차가 못 나오고 있잖아요. 완전 자율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6G는 필요한 조건인 거. 사실 5G, 4G, 5G부터도 아직은 네. 통신을 응용하는 자율주행은 아직 현재 그 상용화된 바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6G가 개발이 되면서 그 기술이 같이 결합이 되어야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할 수 그러니까 4G, 네. 5G조차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4G, 5G부터 지금 현재 자율주행 차들은 이게 약간 얘기가 옆으로 지금 새는데 네. 그 4G, 5G부터 그 통신 기술이 네. 그 현재 센서 기반의 자율주행 차잖아요. 네. 센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무슨지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5G부터 이게 산업 전반에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는 5G부터는 이게 그냥 단순히 이동통신의 경쟁력 문제가 아니라 기술 패권 경쟁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미중 패권 경쟁이 일어나면서 미국이 처음으로 트리거링을 한 게 네. 중국 후아웨이의 백도어 문제를 트리거링을 네. 했잖아요. 네. 그거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네. 그만큼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켓에 약간 특이성이 있습니다. 그 다른 나라와 조금 다른 것들은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술이 시장에 나오면 그걸 시장 자체에 맡겨놓습니다. 네. 정부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질 않아요. 네. 근데 미국이 보아하니 네. 이게 이동통신이 더 이상 그냥 단순한 ICT 기술이 아니구나. 산업 전반에 파급력을 가진 기술이구나를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5G부터 시작해서는 미국 정부가 직접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지금 6G를 선도하기 위한 그 기관도 네. 설립이 됐고요. 그래서 뭐 우리 5G 포럼과 제가 네. 5G 포럼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5G 포럼과 그런 기관과도 MOU를 맺고 같이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전 세계가 이 6G 자체가 미래의 산업 먹거리, 그러니까 네. 예전에 제조업으로 넘어가고 뭐 기계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산업이 막 바뀌었던 것처럼 네. 그 정도의 위협을 6G를 통해서 이제 느끼고 있다라고 맞습니다. 보면 되는 거군요. 예, 예. 그럼 우리나라도 빨리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지금 어느 정도 국내에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이제 그 새로운 세대의 기술들, 제너레이션의 이동통신 이제 기술들이 나오려면 네. 이제 각 그 기업체나 주요 기관들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들이 백서, 화이트 페이퍼를 발간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도 백서를 발표를 했고요. 네. 우리 5G 포럼도 발표를 했고, 네. 우리 한국 그 통신학회도 네. 백서를 발간을 했고, 그것부터 시작하고 있고요. 사실은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네. 6G에 대한 그 기초 연구 개발 과제가 예타 과제로서 사업이 시작이 네. 되고 있습니다만 네. 사실은 이게 새로운 세대니까 새로운 네. 기술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네. 당연히 그런 그 기초 연구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상용화 연구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 시작을 목표로 해서 2단계 6G 예타가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 준비 단계 그리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미래 계획을 세우는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계획을 세우고는 있지만 이미 물밑에서는 치열하게 기술 네. 개발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사실 3G에서 스마트폰이 딱 나왔을 때 네. 그 3G 기술이 그 아이폰이나 갤럭시 폰 같은 폰이 딱 나오면서 와 이거 혁신적이다 맞습니다. 이러면서 그 이동통신의 기술이 결합이 되면서 확 퍼진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새로운 기술이 딱 나오면 6G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네요. 지금 사실은 그 각 나라들이 그 발간한 백서들을 보고 네. 이제 서로 이제 이번 MWC 같은데 가면 5G 산업화, 5G 모니타이제이션 이런 얘기가 네. 주로 합니다만 네. 6G 얘기도 합니다. 서로 얘기를 하고 각 나라에서 이렇게 발간한 미국, 중국 발간한 한국 발간한 백서들을 보면 네. 그 공통 분모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5개 네. 에다가 또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무슨 뭐 그 우리 그 조인트 커뮤니티가 통신과 센싱, 아까 센싱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왜? 다양한 데이터를 다양한 곳에서 센싱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니까. 네. 그죠? 그래서 그 센싱을 하는데 통신 링크에만 활용하지 않고 통신 용으로만 통신과 센싱 하는데 같이 활용하겠다 네. 하는 이런 기술들도 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아시겠지만 점점 서비스가 진화되면서 홀로그램 같은 이런 아주 초고 용량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이런 서비스가 필요할 때 예를 들어 계산량이 또 모자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렉이 걸린다고 하나요? 네, 이렇게 네. 버벅버벅 그렇죠. 될 수 있잖아요. 이게 데이터가 모자라면.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계산량, 컴퓨테이션 그 용량을 빌려오기 위한 스플릿 컴퓨팅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또 네트워크 구조와 관련된 이런 기술 연구도 되고 있고 네. 무엇보다도 그 제가 한마디로 6G를 정의를 하라고 하면 네. 뭐 커넥티드 인텔리전스 정도로 정의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커넥티드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그 인텔리전스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물밑에서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어로 설명을 해주셔서 혹시 한국어로 그거를 좀 풀이해 커넥티드 주시면 인텔리전스. 어떻게 그러니까 이해할 수 모든 있을까요? 사물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엔드 투 엔드라고 그랬는데 엔드 투 엔드가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전화를 하면 네. 양쪽에 있는 엔드가 서로 이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이제 머신 투 머신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런 개념은 4G 이미 4G부터 나와 있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좀 더 진화가 될 거고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엔드 투 엔드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그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술들이 쓰일 거죠. 지금 뭐 산업 이야기도 해주셨고 네. 그 개인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홀로그램 앞서서 얘기를 해주셔서 생각이 난 건데 메타버스 같은 것들 예, 있잖아요. 예, 그런 맞습니다. 것들이 실제로 산업에서 좀 커지고 저희가 이렇게 실감하도록 되면 이게 굉장히 6G를 통해서 확장할 수도 있는 거네요. 이게 데이터가 더 물론입니다. 빨라지고 예, 하는 예. 거니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한 5개 정도 키워드만 말씀을 네. 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테라빗 전송이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양의 초고용량의 데이터가 필요한 서비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차세대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메타버스. 메타버스 서비스도 이렇게 보면 여러 특히 메타와 같은 그 미국 업체에도 네. 보면 거기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상반신만 이게 둥둥둥 떠다니거든요. 네. 예. 네. 그 이유가 정말 모자라서 실사와 그렇구나. 실사와 네. 같은 이런 그 이미지 또는 이런 레플리카를 갖다가 가상 공간에서 운영을 하려면 엄청난 데이터 양이 교수님 그러면 그 지금 하고 있는 그 주파수라 그러나요? 그것과 네. 테라바이트? 네. 테라헬츠 헬츠, 주파수는 헤르츠. 예, 예, 예.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 전송하고 이러는데 시간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거예요? 5G랑 비교를 했을 때? 자, 그 두 가지를 조금 이렇게 섞어서 말씀을 해주셔서 네. 제가 이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면 전송 지연의 문제는 현재 그 1ms, 레디오 액세스 네트워크 1ms인데 그것도 10분의 1로 줄어들 겁니다. 0.1ms.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렉이 걸린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더 그러니까 그게 실시간 좀 더 데이터가 빨리 들어와야 제공이 되는 서비스들이 좀 더 이제 다양화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말씀하셨던 그 메타버스라든가 디지털 레플리카들을 네. 운용하기 위한 그런 그 실시간성.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그 우리 왜 영화 중에 킹스맨이라고 있지 네. 않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같이 회의를 하는 이런 장면이 네.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 실제 인물들이 와서 오프라인에서 회의하는 게 아니라 네. 알고 보니 거기 이제 그 주인공들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네.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홀로그램 형태로 해서 네. 참여하고 있던 거였잖아요. 그게 가능해질까요? 제 생각에는 가능할 거라고 그러면 생각하고 이제 집에서 있다가 물론입니다. 홀로그램으로 회의를 예, 예. 참석할 수 있다. 6G의 네. 그 대표적인 서비스 중에 하나가 그 실시간성 메타버스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느껴지기에는 네. 그 일단은 스마트폰으로 6G를 느끼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 속도가 조금 빨라진다 정도? 지금 4G가 워낙 잘 아니죠. 돼 예를 있으니까. 들자면 스마트폰이 이제 디바이스인데 네. 그게 여러 형태의 기능이 추가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홀로그램이 나올 수도 있겠고, 그죠? 아,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그렇죠. 위로요? 그리고 스마트폰의 각종 센서가 네. 현재와 같은 뭐 여러 가지 그 가속 센서부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네. 더 다양한 센서가 들어가서 뭐 예를 들자면 개인의 뭐 건강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또 활용할 수도 있겠고 제 생각에는 유저 산업 전반뿐만 아니라 네. 유저들한테도 6G에서는 좀 더 다양한 이런 차이점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상용화하는 목표가 언제? 2030년으로 돼 있습니다. 2030년 네. 7년밖에 안 남은 안 남았죠. 거거든요. 가능한가요? 그런데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게 패권 경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요거를 1, 2년 앞당기고 있습니다. 29년 또는 28년으로 네. 상용화를 앞당기겠다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28년으로 앞당기겠다고요? 네. 그러면 가능하게 해야죠. 우리도. 그러면 그때 되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 이런 거 실제로 볼 수 있는 건가요? UAM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통신 기능, 네. 그러니까 4G나 5G로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UAM은 현재 25년부터 그런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해서 네. 진행을 하고 계신데 25년부터 이런 실증 사업들이 아마 이렇게 눈에 띄게
결과가 나올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5G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맞습니다. 했잖아요. 예. 자부심이 굉장히 느껴지긴 했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조금 무색하게 그 이후의 개발 상황은 좀 더뎌졌단 말이죠. 근데 6G도 세계 최초 타이틀을 다는 게 중요할까요? 제 생각에는 일단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은 일단 네. 따놓고 왜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최초 상용화라는 게 그게 이제 홍보 효과가 수십조의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5G 때도 그렇게 좀 홍보 효과가 있었어요? 그럼요. 그렇고 이제 그게 5G가 네. 그렇게 세계 최초 사용화를 우리가 2019년 4월달에 했잖아요. 네. 그 효과를 우리가 톡톡히 보고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이 점점 심화되면서 네. 예를 들자면 국내의 그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의 이런 네트워크 장비들이 보다 많은 이런 수요처를 뭐 이렇게 개발할 수 있었고 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은 가지고 있을 만하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세계 최초 상용화에 이제 명함이 있습니다. 네. 득과 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자면 세계 최초 상용화를 하고 그 상용화된 제품으로 이제 국내에 먼저 이제 레퍼런스 사이트를 그러니까 먼저 구축을 해야 될 거 네.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국토가 그렇게 넓지를 않으니까 그렇죠. 국토 네. 전반에 이런 구축이 가능하겠죠, 그죠? 네이션와이드 네. 이제 디플로이먼트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 초기 개발된 장비들은 가격도 싸지 않을 거고 네. 저렴하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성능도 뭐 초기 수준의 성능이겠죠. 네. 왜 그러냐면 이 규격들 이 5G도 계속 5G 규격이 5개 있습니다. 네. 15부터 릴리즈 15부터 시작해서 15, 16, 17, 18, 네. 19인데 지금 18이 진행되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네 번째 스펙이 진행되고 있고 5G에 계속 진화를 한단 말이에요. 계속 이제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초기 장비로 비싼 가격이 싸지 않은 초기 장비로 전국에 이렇게 구축을 하게 되는 이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한 3년쯤 지나서 예를 들자면 차기 버전의 이런 그 진화한 5G가 나왔을 때 그거를 전국토의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기에 돈이 많이 들겠네요. 또 그렇죠. 네. 경제적으로 또 네. 뭐 들겠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주파수를 이렇게 그 허여를 할 때 사업자들 이동통신 사업자들한테 허여할 때 조건을 줍니다. 그 어느 기간 안에 기지국을 몇씩 이상 네. 구축을 하세요 네. 하고 조건을 네. 이렇게 주거든요. 이제 그걸 맞추다 보면 이제 초기에 구축하는 네트워크를 전국토에 구축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우리 규제 부서인 과기정통부와 사업자와 그리고 뭐 가능하면 여러 그 전문가들과 함께 네. 협의하면서 이렇게 좀 그 신중하게 이렇게 진행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예. 제가 한번 강조하고 싶은 말은 세계 최초 상용화는 타이틀은 네. 일단 가지고 있을 만하다. 네, 홍보 효과가 워낙 그럼요. 크니까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뭐 킹스맨 얘기하셨지만 그렇게 이제 집에 있으면서 회의가 참여가 가능한 그런 미래가 다가올지 좀 기대도 되고요. 뭐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 6G를 달아서 우리 산업이 좀 많이 또 성장을 할 수 있으면 우리 일자리도 늘고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물론입니다. 들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한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댓글을 통해서 의견을 달아주시면 되는데요. 연합뉴스 경제TV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파도가 한번 들이치면은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괜찮았을 텐데 블록체인이 처음인 여러분 지금 주목하세요.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들은 가상화폐를 신규로 발행하기도 하고 전 세계로 유통하기도 하면서 새로운 경제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분야에 오래 활동하면서 초보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FTX 사태처럼 거래소를 과신해서 거래소에 많은
돈을 넣어뒀다가 큰 피해를 보신 경우도 봤습니다. 코인을 잘못 전송해서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도 있었고요. 거래소에서 입출금을 할 때 네트워크 선택을 잘못하셔가지고 힘들게 복구하신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지갑 보안을 잘 모르셔가지고 해킹 또는 피싱을 당해가지고 큰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피하고 이겨내기 위한 기본기를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강의를 볼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하루에 1시간씩 딱 일주일만 투자하십시오. 블록체인의 정확한 개념을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을 겁니다. 초보자들을 위해서 기초와 실전을 융합해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쉬운 개념 설명입니다. 지갑 만들기, 전송, 들어는 봤지만 알기 어려운 이런 내용들을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용어 정리입니다. 하드포크, 스테이블코인, 어렵던 느낌이 든 용어들을 제가 또 쉽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실전 적용입니다. 기초적이지만 막상 닥치면은 초보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 있죠. 스스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드립니다. 블록체인과 친해지는 가장 쉬운 지름길,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